인생은 때로 화려한 협주곡 같지만 어떤 이에게는 끝없이 반복되는 지루하고 고단한 연습곡 같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에 사시는 음악 선생님, 올해 환갑을 맞이한 이정원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피아노 건반보다 뜨거운 솥밥의 김서린 냄새와 정갈하게 빤 수건 냄새가 더 익숙했다는 그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아버지를 모시며 효녀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던 정원님의 사연을, 그 마음의 기록을 직접 들어봅니다. 저의 거실 한복판에는 평생을 같이 한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그 건반 위에는 쇼팽이나 베토벤의 아름다운 선율보다 락스 냄새 섞인 수건의 촉감과 매끼니 지어 올린 솥밥의 구수한 김서린 냄새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미혼 여성입니다. 연주가 좋아 음악만을 따라 살다가 14년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홀로 남은 아버지를 챙기다 보니 남들 다 가는 결혼시기도 놓친 채 어느덧 노년의 길목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뜨거운 사랑을 꿈꿨습니다. 독일 유학을 준비하며 밤새 연습실 불을 밝히던 시절도 있었고, 나만의 가정을 꾸려 예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행복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제가 혼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미 가정을 꾸려 각자의 삶을 살던 언니와 두 남동생은 미혼인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며 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삼아 제단에 올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독박 간병이 14년, 무려 5,000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의 하루는 새벽 5시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없으셨고 정신은 맑으셨지만 기력이 쇠한 아버지를 위해 저는 온종일 가사노동의 굴레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노인들은 입맛이 까다롭고 소화력이 약합니다. 저는 매 끼니 제철 나물을 사다가 껍질을 까고 잘게 다지고 생선을 일일이 발라내며 정성껏 솥밥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사온 음식이나 식은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기에 저는 외출 한번 마음 편히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은커녕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시계를 보며 초조해해야 했습니다. 피아노 레슨 시간조차 온전치 못했습니다. 학생이 옆에서 화려한 폴로네이즈를 연주하며 건반을 두드리는 동안 제 코끝에는 주방에서 끓고 있는 숭늉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쇼팽의 부드러운 야상곡이 거실을 채울 때 저는 속으로 아까 가스불을 약불로 줄였던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예술과 현실이 공존하는 그 기묘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음악가 이정원이 아니라 무보수 가정부이자 요리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빨래 또한 끝없는 숙제였습니다. 아버지는 깔끔한 성격 탓에 조금만 땀이 나거나 냄새가 나도 피부가 가렵다며 옷을 수시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아버지의 속옷과 면 내의 겉옷들을 빨아 널었습니다. 건반을 부드럽게 타건해야 할 저의 손가락은 독한 세제와 물마를 날 없는 노동으로 인해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손목은 늘 시큰거리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파스 한 장을 붙이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모시는 생활비와 약값을 충당하는 길이었으니까요. 주 1회 방문 목욕 서비스가 오는 날이면 거동이 힘든 아버지를 욕실로 모시고 수발하며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목욕 후 개운해 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면 자식으로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돌아서서 홀로 눅눅해진 욕실 바닥에 물기를 닦아낼 때면 형용할 수 없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서 물때를 닦고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작 형제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들러 저의 정성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저의 발목을 더 굳건히 잡을 뿐이었습니다. 정원아, 내가 정말 대단하다. 너 아니면 아버지가 저렇게 깨끗하게 계시겠니? 요즘 세상에 누나 같은 효녀가 어디 있어. 정말 하늘이 복 줄 거야. 그들이 던지는 찬사는 진심 어린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계속 거기서 우리 대신 희생해라라는 거부할 수 없는 주술이자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칭찬을 받는 순간 저는 힘들다고 불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형제들에게 저의 집은 1년에 2번 들러 대접받고 가는 편안한 휴게소와 같았습니다. 명절이나 아버지의 생신이 되면 그들은 양손 가득 과일 상자나 건강식품 몇 박스를 들고 찾아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시장을 보고 손등이 부르터라 차려낸 갈비찜과 저 나물들을 먹으며 그들은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더미가 쌓일 때 그들 중 누구 하나 앞치마를 두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정하신 건 모두 제 덕분이라며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는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자기들의 따뜻한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환갑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간병 분담을 제안했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노년의 문턱에 들어섰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니 일주일씩이라도 아버지를 돌아가며 모셔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나도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잠만 자고 싶다는 저의 떨리는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닌 차가운 침묵과 합리적인 핑계들이었습니다. 언니는 이제 막 태어난 손주 육아를 도와줘야 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남동생들은 아버지가 예민하셔서 제 손길이 아니면 금방 건강이 나빠질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느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저의 14년의 헌신이 오히려 너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절의 명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짐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정원아 고맙다.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온전히 너희 몫이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도 그 옆에서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는 94의 나이로 제가 그날 아침 입혀드린 깨끗한 내일을 입고 평온하게 소천하셨습니다. 14년의 세월을 오로지 아버지의 그림자로 살았던 저는 장례식에서 돌아온 날 아버지가 떠난 텅 빈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감정은 깊은 상실의 슬픔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청춘을 다 바친 기나긴 강제 노동이 드디어 끝났다는 허망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 제가 사는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허전함을 느낄 사람은 저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뜻밖에도 유산 정리라는 냉혹한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올케들은 재건축 이익과 최근 매매가를 휴대폰으로 검색했고 남동생들은 재산 분할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아버지의 생전 유언을 언급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한 나에게 이 집을 주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그때 옆에서 다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나, 그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지. 법적으로 유언장이 없는 이상 모든 자식의 지분은 평등한 거야.
법대로 해야지. 둘째 올케는 한술 더 떠 비수를 꽂았습니다. 형님,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형님은 그동안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이 비싼 아파트에 공짜로 사신 거잖아요. 그동안의 월세를 소급해서 계산하면 오히려 형님 지분이 가장 적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더군요. 14년 동안 아버지의 삼시세끼를 차리고 매일같이 빨래를 하고 목욕 수발을 했던 저의 피나는 노동은 공짜 월세라는 모욕적인 단어 아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언니마저 나도 요즘 막내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하느라 살기 힘들다며 동생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시세 15억 원의 아파트 지분을 나눠 갖기 위해 치워버려야 할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천륜보다 앞선 것은 그들 스스로의 이익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법전은 자식의 부양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바친 14년의 세월, 거칠어진 마디와 시큰거리는 손목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동거하며 간병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례상 아주 특별한 희생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자녀로서의 도리 수준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형제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하면 누나만 망신이라느니 변호사비만 날릴 거라느니 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 돈으로 샀던 그랜드 피아노조차 아버지 집에서 번 돈으로 산 것이니 그것도 상속 재산 목록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던 시절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저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괴물 같은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여 진흙탕 싸움을 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한 돈에서 형제들에게 정확히 수억 원씩의 몫을 떼어 입금해 주었습니다. 입금이 확인되자마자 형제들은 단 한마디의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족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14년의 효도가 돈 몇 푼으로 환산되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평생을 살던 동네를 떠나 이웃 동네의 작은 빌라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실은 좁아졌고 창밖의 풍경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실을 꽉 채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저는 가만히 생각에 잠깁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은 돈을 가져갔지만 저를 향해 웃어주시던 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라는 사실을요. 그 기억만큼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는 저만의 상속뿐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가끔 듣고 싶어 하셨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해 봅니다. 창밖은 시장통 소음과 자동차 경적 소리로 시끄럽지만 건반 위를 오가는 제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가볍습니다. 저는 오늘 휴대폰 연락처에서 언니와 동생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지웠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딸도 희생하는 누나도 착한 고모도 아닌 오직 이정원이라는 이름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네, 정원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묵묵히 곁을 지키는 누군가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혈연의 사슬을 끊고 비로소 자신만의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한 이정원님, 이제는 타인을 위한 연주가 아닌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협주곡이 남은 생을 가득 채우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빕니다.